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비싼 땅의 경우 가격을 2배 높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스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덜 내오던 세금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정부 초안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최저임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와 최종액을 정하는 위원회를 나누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의 외부 인력 영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한은행이 30조 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를 유치했는데 공교롭게 영입한 외부 인사가 얼마 전까지 서울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논란의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미래 사업으로 수소차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차는 수소차를 미래 먹거리로 택했는지, 수소차는 앞으로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각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국토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에게 땅값이 급등한 곳은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토부는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지가 공시협의회. 국토부 담당 과장은 시세가 1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즉 평당 1억 원 이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감정평가사들은 고가 토지만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서울 명동의 우리은행 공시지가는 지난해 1제곱미터당 8,8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7,700만 원으로 사전 공시됐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부가 부자 증세를 위한 핀셋 인상에 나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공시가격 평가와 공시주체는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 평가사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계속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의견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실제 이 국토부 가이드라인대로 몇몇 곳에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보신 명동의 우리은행을 비롯해서요.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이 화장품과 의류 매장에 있는 부지의 땅 그 공시지가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100%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달 중순까지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쳐서 다음 달 중순에 최종 공시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그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역시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땅값이 비싼 곳만 골라서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뭐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공시지가 선정은 전국의 그 모든 땅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몇 곳만 고른 표준지가 공시입니다. 예. 이 국토부가 표준지가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이를 참고해서 각 지자체가 개별 지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표준지가 상승률만큼 이 개별 지가 역시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지는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기자,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는 게 이제 시민단체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일단 공시지가는 1989년부터 도입이 됐고 공시가격은 2005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인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전에도 계속 몇 프로까지는 올려라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없다라는 게 지금 그 간평사들의 과거에도 저희 쪽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의 그 공시지가 불평등, 공시가격 불평등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즉 과거에도 이제 공시지가 등을 시세에 맞추지 않고 일부러 적게 올리다 보니까 갖고 있던 부동산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도심지의 땅이라든가 빌딩 또는 그 넓은 마당이 있는 이 고가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적절한 시장 가치를 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시세보다 일부러 낮게 감정평가가 이뤄져 오면서 세금도 그만큼 덜 냈기 때문에 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토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입장 계속 내왔는데 그게 이번에 나타난 건데요. 한마디로 지나친 개입이 아니라 이 정상화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정부 초안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정부안을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위원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관련되는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정부 초안을 상세하게 정부가 내놓을 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이 구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구간위원회가 최저임금의 구간을 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장에서의 어떤 수용성, 어떤 신뢰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홍 부총리는 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2020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원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이원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데 그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그리고 올해 10.9%로 7%가량 올랐던 예년보다는 훨씬 더 가파른 인상폭을 보여왔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업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 자릿수로 제한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간 설정을 통해서 인상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과 또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하는 역할까지 이 구간설정위원회에 부여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목적도 있다고요? 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각각 9명, 거기에 공익위원 9명까지 총 27명이 협의를 하고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사 중 한쪽이 불만을 갖고 퇴정한 후에 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이 공익위원을 그런데 정부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반쪽짜리다,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 수나 추천 방식 등을 함께 바꾸면서 이 그동안의 논란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저임금 하면 떠오르는 게 노사 갈등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안이 그 전에 최저임금보다 43.3%를 높여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반면 사용자는 0%, 그러니까 이 동결을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노사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막바지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란이 계속 커져 왔는데요. 만약 구간 설정을 먼저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면 입장차가 벌어질 수 있는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게
순조롭게 잘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지수인데 최저임금 자체가 사실 노사 모두 100%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구간 설정을 한 것을 두고도 노사 불만이 나올 수 있고요.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하는 사용자 측과 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이 노동자 측의 입장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결정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마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개편안에 얼마나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한은행이 최근 전 서울시 부시장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서울시 금고를 새롭게 맡게 될 은행에 너무 짧은 기간으로 재취업된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모 씨를 최근 경영자문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30조 원 규모의 서울시 시금고를 104년 만에 맡게 된 상황에서 이를 결정한 서울시에 전직 고위공무원을 영입한 것을 놓고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관심사, 이 얘기는 되게 많이 전에 들었었어요. 회의할 때마다. 상황상을 딱 보고 이거 뭔가 듣고 있는 거 아니면 저에게 의혹을 딱 무척 증거가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분명히 있겠구나, 보상을 해준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신한은행 안팎에서도 다소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금융은행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고 봐야죠.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죠. 은행에서도 경영자문위원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은행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건, 부사장이건, 부행장이건, 뭐 자회사 CEO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외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직 부시장의 시금고 은행으로의 전직도 이례적입니다. 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공개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곳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은행으로 취업 신청한 경우는 지난 5년간 김 전 부시장이 유일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인사혁신 취업 승인을 받은 거예요? 오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3월에 부시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신한은행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김 전 부시장을 인사차 만난 적은 있지만 경영자문위원을 요청한 건 금고 선정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신한은행의 외부 인사 영입 찜찜한 구석이 많은데요.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자, 신한은행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질 게 뻔한데도 왜 전직 부사장을 영입한 거죠? 네, 신한은행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5월 시금고가 바뀌었는데 이 시금고 선정 이전부터 신한은행이 이 김 전 부시장을 만났고 인사한 것은 맞지만 경영자문위원으로 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건 금고 선정 과정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금고 교체가 10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자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업계에서는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김 전 부시장의 역할도 논란이 있다고요? 네, 신한은행 측은 이 김 전 부시장을 이 서울시 금고뿐만이 아니라요, 시 관련 기관들이 연계 기관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주거래 은행을 확보하는 등등의 영업사항에 도움을 얻고자 데려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출연하기 위해 사실 비용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체도 이제 물론 크고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은 산하기관들이 많더라고요. 뭐 공기업도 있고 SH공사, 재단하고 뭐 출자회사, 또 본부사업소 이렇게 다 연결되고 그런 걸 알고 계시니까 영업 기회를 찾고 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려고.
이번 재취업이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요, 이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 이렇게 합격 통보를 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데요. 이 취업 승인이라는 건 업무상의 연관성은 있지만 업무상의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특별한 사유, 이 9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취업 승인 이렇게 내려주는 건데 무엇보다 취업 후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어야 승인이 됩니다. 예. 하지만 앞서 들었다시피 이 신한은행의 해명대로라면 출연금 출혈이 컸기 때문에 서울시 연계기관에 대한 영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김 전 부시장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인 거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신한은행은 김 전 부시장이 영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화 설계와 공사비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된 데다 조합원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비만 8천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추진단지입니다. 시공사 계약을 맺으려던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집행부 간 협상이 지난달 결렬되면서 조합원 간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가장 불만인 것은 재초세나 수익이야기라는 것도 있지만 현 집행부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는데 조합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초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조합원들에게 통보가 되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현산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계속 미루려고.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20일 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현 조합 집행부는 다음 주 월요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과의 수의계약 절차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서상의 부당한 내용과 인근 단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조건으로 저희 3주구와 계약을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절.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회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가지고 신청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 수밖에. 시공사 수의계약 진행 취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림산업과 대우, 롯데, 포스코 등 4개 건설사는 조합에 시공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는 자동차 업계가 미래 수소차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을 조명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수소차로 숙명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대차와 도요타의 현주소를 분석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수소차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스택입니다.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하는 스택을 독자적으로 양산하는 곳은 현대차와 도요타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스택이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가스 공급 장치, 열 관리 장치 등 주변 부대 부품에 대한 최적화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 영역에 해당하고 핵심 기술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의 수소차 경쟁은 엎치락 뒤치락하며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먼저 도요타가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현대차가 양산차를 내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최근 도요타가 다시 재역전한 상황. 미라이 수소차 판매량은 현대차 넥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내 부족한 인프라 때문이지 현대차의 넥소는 현존하는 최고의 수소 양산차로 미라이의 성능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판매 전망이 높다는 겁니다. 일본은 수소 경제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요타가 수소차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일본에는 그 수소를 에너지로 쓰는 마을이 있어요. 충분히 실험을 했고.
업계에서는 2050년까지 수소 관련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 5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간 인프라에서 뒤처졌던 현대차는 사실상 수소차로 승부를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협력사와 2030년까지 연구개발, 설비 확대 등에 단계적으로 총 7조 6천억을 신규 투자하며 약 5만 1,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수소차로 미래 자동차의 퍼스트 무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수소차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수소 경제, 수소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보도한 윤지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뭐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소차를 궁극의 차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수소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수소차란 수소를 태워서 가는 차가 아니고 수소로 만드는 전기로 움직이는 차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기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짧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수소차는 이 충전 시간 대비 주행 거리가 보완된 차입니다. 오히려 수소차가 달리는 것만으로도 이 대기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 미래 친환경차의 종결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스택이라는 게 내연기관에서는 이 엔진에 해당이 되는 부품인데요. 단연간 연구 개발을 거쳐서 지금 기술이 막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기본적으로 전기 발생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터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 사업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스택을 선박과 철도 그리고 지게차 등 모든 운송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과 저장 분야에서도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과 뭐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세계 시장에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요. 2050년까지 이 수소 관련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800조 원 이상의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소 생산, 운송 관련 고용 창출 효과가 연간 60만 명이 되고요. 수소 장비를 판매해서 얻는 경제 효과는 70조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좀 전체 경제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수소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해서 연간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현대차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수소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수소 경제에 나아가서 수소 사회를 만들려면 이 국가 차원에서 아젠다로 설정해서 에너지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이번 달 말쯤 이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분야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 상황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비만, 특히 흔히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양 불균형과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통계를 보면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대표적인 성인병인 당뇨는 기름진 식사와 운동 부족, 음주 등으로 인해 걸리는 병이죠. 그런데 소득 수준별로 당뇨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살펴봤더니 저소득층 당뇨 환자는 비율이 10%를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차이가 3년 연속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읍이나 면에 거주하는 사람은 15%가량이 당뇨에 걸렸는데 도시 거주자는 이 비율이 11%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고혈압은 어떨까요? 역시 저소득층은 3분의 1가량이 고혈압 환자였는데 소득이 높은 환자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별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엔 비만 인구를 살펴볼까요? 남녀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 비만 환자는 30%를 넘겼지만 고소득층은 20% 수준에 그쳐서 상당히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큰데요. 도시 지역에서는 4명 중 1명만 과체중인 데에 반해 시골에서는 30%가 넘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소득 수준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환자보다 많았습니다. 역시 운동이 답이겠죠. 지역별로 보시면 도시 밖에 사는 남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만 환자일 정도로 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심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 비율과 거주 지역에 따라 비만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비만이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조용병 회장과 위성호 은행장 간의 갈등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신한사태라는 수뇌부 간 치열한 권력 싸움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열 1, 2위 간 갈등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런 수뇌부 간 인사 잡음은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빚어낸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제2의 신한사태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인사 갈등의 원인과 파장은 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평년을 웃도는 등 큰 추위 없는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내렸는데요.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많겠고요. 주말 내내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주춤하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 오전에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라도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 전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대기질이 좋지 않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춘천은 영하 8도에서 시작해서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5도, 전주 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평년과 비슷한 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